이 층의 구조는 사실 층의 모양은 사람의 뉴런의 모양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뉴런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뇌 세포인데 여기에 전기 자극이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그 자극이 여기에서 뭐 1이 들어오고 여기에 뭐 3이 들어오고 여기 10이 들어왔는데 그 자극이 총 합이 뭐 20보다 클 때에 자극을 요 끝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얼마 이하면은 여기에 이제 자극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입력 데이터 1x1부터 xn까지 다 입력을 받아서 썸을 합니다. 그 썸이 특정 값보다 크면은 다음에 1을 전달하고 그것이 특정 값보다 작으면은 0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요 값이 최종적으로 1 아니면 0인데 1이면은 액티베이션이 됐다, 0이면은 액티베이션 안 됐다. 그리고 그것의 썸이 일정 값 이상 커야 된다 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하나의 요것을 하나의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노드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 안에는 다 그 입력 값을 전달을 받아서 그것의 썸이 되는 거죠. 그 썸이 일정 값보다 크면은 여기에 2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는 H1, H2 두 개였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많이 늘릴 수 있겠죠. 요것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여러 개를 쌓으면은 멀티플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쌓아서 모델을 학습시켜 보니 분류가 안 되던 것이 분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렉스넷이 이미지넷에서 성공적인 정확도를 올릴 수 있었고, 자 그것을 이 레이어가 꽤 많다 해서 딥러닝, 깊이 레이어가 깊다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까 요 도넛처럼 생긴 안쪽에 파란색이 있고 바깥에 주황색이 있는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 봐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하나의 레이어에 아까 H1, H2였는데 이거는 H1, 2, 3, 4 4개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까 선형으로는 구분이 안 됐는데 그 레이어를 여러 개 쓰니까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똑같은 모델, 똑같은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아까 이제 회오리 두 개의 회오리가 있는 것을 구분해 봐라 했더니 잘 못합니다. 이거는 이 신경망 모델이 이것을 잘 구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학습을 해도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레이어를 늘리고 그 한 레이어의 변수의 개수를 늘려봅니다. 늘려보니까 이제 뭔가 구분을 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실험으로서 신경망의 층을 늘리고 각 신경망의 그 변수 개수를 많이 늘리면은 그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지에서 이 레이어가 꽤 많아지는 게 뭐 100만 개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주제인 챗 GPT는 조 단위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으로서 다 그릴 수도 없는 엄청난 큰 규모의 신경망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경망을 쓰면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대부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라미터 사이즈를 점점 지금 늘리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언급을 드렸는데요. 머신러닝은 아까 어떤 그 선분을 그러니까 그 포물선으로 이제 나눌 때 이 데이터는 포물선으로 나눠야겠다 혹은 뭐 원으로 나눠야겠다 하는 판단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특징을 추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그림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창문이 있고 전체적인 프레임이 있으니까 바퀴와 창문과 프레임이라는 요소를 학습해라고 알려줘야 얘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그런 것조차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자동차야라고 알려주면은 얘가 어떤 기준으로 차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기준을 스스로 찾는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미가 요 사람이 개입이 사람이 빠진다는 게 아주 산업적으로 획기적인 효과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AI 네이션이 주로 스마트 팩토리 또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공장에서 실제로 품질 관리를 많이 아직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작업이 필요한 게 여러 머신러닝을 그동안 30년 이상 도입을 해봤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얘를 그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되다가 데이터가 또 특이한 게 나오면 전문가가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더 낫겠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의료 데이터에서 기존의 머신러닝으로 잘 안 되던 것들을 사실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산업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오늘날의 챗 GPT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고차원 비선형, 쉽게 말해서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안 된다. 그러나 복잡한 어려운 이제 수학적으로 고차원 비선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딥러닝은 잘 하더라. 그리고 오늘의 이제 챗GPT는 이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그리고 아까 뭐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메모리에 기억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상식을 그냥 학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이제 챗 GPT가 사실은 여러 인공지능 기술들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챗 GPT가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쓰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쓰고 리인포스먼트도 썼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도학습은 입력값과 출력값의 쌍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X가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는 거. 그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라벨 없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게 무엇이냐 판단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그냥 데이터만 주어줍니다. 사람이 추가적인 라벨링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는데
고양이 사진과 자동차 사진을 이렇게 많이 주었을 때 얘가 고양이끼리는 약간 뭔가 비슷하고 자동차끼리는 비슷하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러한 이제 클러스터링이 그 비지도 학습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학습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컴퓨터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너 잘했어, 못했어 라는 어떤 보상의 개념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돌 깨기 같은 거가 벽돌을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깨. 그러면 뭐 일단 잘하고는 있어. 그러나 벽돌을 왼쪽만 계속 공략해서 그 틈으로 딱 올라가면은 벽돌이 한꺼번에 이제 많이 깨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너 엄청 잘했어. 보상을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많은 점수를 얻는 거, 많은 보상을 얻는 쪽으로 컴퓨터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강화 학습입니다. 그래서 챗 GPT의 첫 번째 단계가 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텍스트를 다 모아놓고 데이터에서 단어 하나씩 빼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야 할지를 추측해봐라를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과 답변의 문장을 쌍으로 이것의 답변은 이거야. 정답을 가르쳐줘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얘가 어떤 답변을 내렸을 때 너 잘했어, 못했어 라고 강화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한 것이 챗 GPT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라벨이 되어 있는 것에 경계면을 찾는 것이고, 비지도 학습은 이렇게 점들이 아까는 점들이 색깔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치 정보만 딱 이렇게 주어졌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보고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는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우리는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잘했어 아니면 못했어 라고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보상과 동시에 너가 한 행동이 이제 환경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벽돌을 저쪽으로 던졌을 때 넌 잘했고 위에 벽돌이 하나 깨졌어. 그래서 점수가 하나 올라가고 내가 한 공을 저쪽으로 던졌을 때 벽돌이 깨진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제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뒀어. 그러면은 리월드는 너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어, 내려갔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상태는 이제 바둑돌이 이제 새로운 위치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아까 이제 심층 신경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요게 x1, 2, 3, 4고 요게 y1, 2, 3고 중간에 원래는 없었던 h1, 2, 3, 4라는 변수가 새로 이제 만들어내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모든 연결고리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 구조고요. 그것을 이름을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입력 데이터가 차원이 많아지면은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 이 손톱만한 이미지도 100 x 100 픽셀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니까 이 동그라미가 요만한 손톱만한 이미지도 여기 아래로 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너무 많고 연결고리가 많으면은 아까 요 연결고리 하나당 파라미터가 몇 개씩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많아지고 그것은 컴퓨터 파워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비효율적이다 해서 일부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든 레이어에 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인풋만 가지고 결정을 해보자. 일부 인풋만 가져다 연결을 해보는데 이미지에서는 한 픽셀 주변의 픽셀 값만 받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결을 사용하니까 이미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더라. 사실 이럴 수 있는 게 이미지는 이미지 안에 그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을 때 고양이의 특징은 모든 개 부분의 특징을 가져다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양이 픽셀만으로 고양이인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양이라는 특징이 여기에 뭔가 있을 때 고양이가 있는 부위에만 픽셀 값을 가져오면 되지 배경의 나무나 사람의 픽셀은 가져올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이 어떤 그 로컬의 프로퍼티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산 이름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약자인 CNN으로 부르고 이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미지 넷에서 알렉스넷이 이제 효과적으로 성능을 발휘한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제 RNN은 요거는 이제 그 시퀀스 연속된 값에 대해서 그 전후 관계가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은 텍스트나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아트에 X1, 2, 3, 4가 전후 관계가 있을 때 특별히 그 커넥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히든 레이어의 사이에 방향, 시간의 흐름 순서, 문맥의 흐름 순서에 커넥션을 추가시켜서 들여다보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RNN입니다. 그래서 크게 딥러닝은 크게 보면은 요 세 개의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요것은 일반적인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고 CNN은 이미지에 특화된 신경망이다. 그리고 RNN은 그 시퀀스 데이터에 특화된 신경망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인 챗 GPT가 이제 언어 모델인데 초기에 많은 언어 모델이 RNN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RNN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방법이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요 하나가 빈면 변수 몇 개를 조합 더해서 일정 값 이상이면 0 아니면 1을 내뱉는 게 인공 신경 인공 뉴런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특별히 펄스폰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결을 해놓은 게 이제 딥 신경망 구조다. 그리고 이제 그 CNN은 이제 이미지의 일부 부분만 다음 히든 변수에 그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여기는 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픽셀 주위의 데이터만 다음 레이어에 전달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시각 정보 처리하는 신경 구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 신경망 구조도 그림을 이해를 하더라. 실제로 이제 요 픽셀을 다음 레이어에 전달해 줄 때 아까 W1, 2, 3, 4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값이 있고 그것을 픽셀 값이랑 곱해줘서 더하면은 이제 이러한 다음 레이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을 초기 레이어에는 학습을 해보니 주로 이러한 그 이미지 패치들이 나오고 중간에는 이런 거 이제 마지막엔 이런 게 나오더라. 이것이 어떤 경계면을 처음에는 파악하고 그 경계면들의 조합으로 어떤 이미지의
그 사물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전체적인 그 조합을 파악하는 게 사람의 시각적인 파악 그 원리와 비슷하더라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을 기반으로 이게 무엇인지 분류를 하고 어떤 특정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 그 검출을 하고 그 영역을 픽셀 단위로 그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물을 분류할 수 있고요, 검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영역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신경망은 예를 들어서 그 텍스트가 I am 그 다음에 boy가 나올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을 한다. I를 넣으면은 여기에 M, 여기 M이 있으면은 어가 있으면 boy,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고, 그 이제 시계열 데이터, 주식도 오늘의 주식값, 그럼 내일을 예측해보고, 내일의 주식값 주면 그 모레의 주식값을 예측해보고, 이런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시계열이 매우 길면은 과거 데이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전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만 그 아주 오래전의 과거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유지를 해서 그 바로 전 데이터와 과거의 중요한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해서 다음을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 여기서 LSTM이라는 신경망 구조고요. 사실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이 LSTM이 많은 시계열 데이터 모델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RNN 기반의 모델은 이렇게 HELL을 주면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O라고 예측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HLL5 다음에는 O가 오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예측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단어 단위로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별 이렇게 항공기 예측수 같은 것도 이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의 그 G의 시작이 제너러티브 생성 모델이라는 건데, 생성 모델은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고양이다, 자동차다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이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은 일단은 임의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처음에는 거의 노이즈들만, 형태가 없는 그런 노이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점점 어떤 형태를 갖출 때 이제 분류 모델이 진짜 사람 얼굴과 가짜 사람 얼굴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은 뭔가 얼굴을 계속 만들고, 분류 모델은 진짜 얼굴과 가짜 얼굴을 판별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서로의 이 두 개의 모델의 성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경쟁을 하도록 해서 일정 수준이 되면은 이 두 성능이 모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이 진짜 얘를 속이기 위해서 점점 진짜 사진과 유사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워크라고 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생성 모델이고요. 그 생성 모델은 이거 외에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챗GPT의 오픈 AI가 챗GPT 모델 말고 이제 달이라는 그 이미지 생성 모델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텍스트를 주어지면은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꽤 오래, 요즘에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은 진짜
사진처럼 잘 그렸는데 이거 예전 거지만 아무튼 이러한 텍스트 뭐 this white, yellow flower 뭐 이렇게 주면은 진짜 그 하얗고 노란 꽃을 생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었을 때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이런 모델도 그리고 이제 간을 이용해서 사람 얼굴 만드는 게 2015년도에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는데 2019년도만 해도 그럴싸하고 지금은 그 오픈AI의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진짜 그 실감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 챗 GPT의 마지막 T가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뭐냐? 그 많은 이 데이터 시퀀스가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챗 GPT의 문장을 막 입력하죠. 그 단어 수가 이제 많아지면은 그 딥러닝이 이것을 모든 것을 동시에 그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입력된 단어 중에 그 다음 단어랑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웨이트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를 그 선택을 합니다.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때 주어지는 문장 전부 다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힘드니까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이러한 서로의 이제 관계가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여기 attention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이는데 attention이라는 기법이 있었고요. 그 attention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챗 GPT가 꽤 장문을 잘 만들어냅니다. 장문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의 기술적인 바탕은 바로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처음에는 이제 문장 분석에서 제한된 기법인데 이제 이미지 분석이나 이제 다양한 그 데이터에 전부 이제 트랜스포머가 요즘에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이제 챗 GPT의 P가 프리트레인드였죠. 그 프리트레인드를 이해를 하려면은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데이터셋이 이렇게 충분히 많이 있으면은 각각 학습을 하면은 학습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쪽 데이터셋은 많고 다른 데이터셋은 적을 때 예를 들면은 여기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만장씩 있고요. 여기는 사람과 자동차 사진이 만장씩 있다 하면은 각각 그냥 강아지, 고양이 분류 모델 정확도 뭐 99%, 사람, 자동차 분류 모델 정확도 99%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과 자동차의 학습 데이터가 뭐 한 200장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얘네들 200장 도 학습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50% 이렇게 나오면은 그랬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가 마침 만장씩 있어서 99%의 모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파라미터를 빌려옵니다. 아까 이제 파라미터는 그 W 값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knowledge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을 가져와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던 파라미터는 사람 이미지 넣으면은 당연히 강아지나 고양이라고 잘못된 답을 하겠죠. 그러나 200장 정도 되는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은 얘가 금방 뭐 50% 이상, 뭐 60, 70%의 정확도를 보이더라. 그래서 한 도메인의 데이터가 만약에 있고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이것을 가져오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시간의 축에 따라서 하나의 모델도 처음에는
그 세 가지만 분류하면 됐는데 추가적으로 분류할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이제 그 모델을 또 클래스를 늘려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을 인크리멘탈 정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챗 GPT는 큰 틀에서 보면은 셀프 스파이즈드 러닝이고요. 셀프 스파이즈드 러닝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 그런데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으로 뭐 프리텍스트, 그러니까 별 목적 없는 그냥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이제 호랑이죠. 호랑이인데 우리는 호랑이인 걸 알고 있는데 컴퓨터는 이게 호랑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찾으면은 이제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네모박스 3x3 네모박스를 랜덤하게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원래 정답 순서로 바꿔봐 라는 것을 이제 시킵니다. 이제 마치 단어가 이제 문장이 있을 때 단어 하나 뺀 다음에 무슨 단어 들어가는지 맞춰봐라, 약간 비슷한 거죠. 사실 이것의 목적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냥 순서 얘가 잘 맞춘다고 해서 뭐 얻어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한 학습을 이 호랑이에다가 호랑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이제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이미지만 긁어다가 이렇게 셔플을 해서 맞추는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된 모델을 그 트랜스퍼 러닝을 시켜서 여기에는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뭐 200장씩 소량의 데이터에 사람의 라벨을 붙여서 자, 이것을 분류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도 학습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얘를 그냥 소량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할 때보다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야 학습을 하는데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 없는 비지도 학습을 한 다음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야 학습을 시키는 거를 우리가 셀프 스파이드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자기지도 학습, 혹은 자가주도 학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챗 GPT가 이 세상에 있는 꽤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그 학습한 모델이 GPT 모델이고요. 그것을 대화의 목적에 맞게끔 정답을 주어서 이런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한다. 그리고 또 강학습을 너 이 대답을 잘했어 못했어로 파인 튜닝 한 모델이 챗 GP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게 GPT 1, 2, 3, 뭐 3.5, 4.0이고 거기에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한 것이 챗 GPT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은 예측도 잘하고 생성도 꽤 잘하는데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줘 하면은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왜 고양이라고 분류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다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패시티를 보고선 이 사람은 암 환자야 라고 얘기를 했다 쳐요. 그러면 무조건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암 환자인지 의사가 보고선 이해를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딥러닝은 그것을 못 해주더라. 그러나 폐 환자인지 아닌지는 웬만한 의사보다 더 잘 구별을 하더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딥러닝은 블랙박스다.
예측은 잘하는데 설명을 못한다. 그 안에 구조를 알 수 없겠다.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설명 가능성과 정확성을 유지한 채로 설명 가능한 것성을 이제 확보하는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설명 가능성이 이제 낮은 것은 정확도가 높은데 이것을 설명 가능성 높은 것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둘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강아지냐 고양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랬을 때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러냐? 고양이라고 선택을 하면은 요 부분 때문에 고양이라고 얘기를 했어. 가 이제 설명의 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폐암 환자의 사진이고 왜 이 사람은 암 환자다. 왜 그러냐? 요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의사가 거기를 보고 정말 그렇구나. 혹은 이거 좀 아닌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도 하고 생성도 하고 그리고 분류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원인까지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다. 네. 그래서 똑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강아지로 분류할 때는 여기 때문에 그렇고 고양이로 분류할 때는 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이